탈세계화. 이현훈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렸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학교가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한다면 그 가정에서 맞는 어려움은 정말 크겠죠. 한동안은 비행기로 세상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제품 생산을 위해 수많은 나라의 부품들이 사용되며 여행이나 유학 혹은 사업으로 인구 이동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비행기 운항이 급감하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았으며 나라 간 마스크나 백신을 놓고 눈치 작전을 펴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자국의 안위를 걱정하기에도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에 소개된 저자의 세계화 단계별 특징이 인상 깊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거대한 기계와 전자기기의 생산으로 큰 변혁을 맛보았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의 가속화와 물류의 대규모 이동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맞이한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디지털로 세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3차 세계화까지는 영어가 중요했으나 앞으로 상용화될 실시간 자동 번역기는 오히려 영어의 중요도를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의해 좌우되던 세계에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패권을 놓고 또다시 냉전을 벌일 것을 예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우리가 원치 않은 결말에 도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엄청난 디지털 체계의 발달 덕분임을 알았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디지털 기술을 투자해 발전시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동북공정으로 몸집을 불리고 디지털 기술로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탓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심지어 적국으로 둘러싸인 와중에도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적재적소에 발빠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엄청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 독립시키는데 경제적 물리적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까닭입니다.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자신의 앞가림 하기에도 바쁩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퇴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한두 그룹이니 수십 개의 글로벌 기업을 가진 나라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역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책 속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4차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만남이 없어도 보안 유출의 우려가 없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로봇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생산 자동화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생산 유통시설들을 컨트롤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치 사슬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지식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쿄, 뭄바이, 런던, 발리에 살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직원으로 협업하는 방식이 활발해질 것이다. 코로나 이후 4차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의 슈퍼파워 위상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세계의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경제 규모와 발전 수준이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제국인 중국을 세계가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과 중국을 따르는 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 사이의 대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새로운 냉전 체제가 전개될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에게는 유엔과 같은 다자간 협력기구가 더욱 필요하다. 기왕이면 한국이 UN, WTO, 월드뱅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아젠다 세터로서 새로운 판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창의적 지식,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가정 문제이자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과 국방 문제이기도 하고 주택, 산업 등의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고 보건복지부 한계과가 실무를 보는 저출산위원회 체제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재앙에 대응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크게 확대해서 부총리급의 가칭 인구부로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서 출산율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체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총괄해야 한다. 인구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엄청난 극복 의지로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이번에 겪는 고난도 언젠가 이겨낼 거라 믿지만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 사회 시간에 아이들과 세계 무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중이라 이 책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권의 약속 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